동해 가스전이 오늘부터 상용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붕 탐사 40년 만에 산유국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인 산유국의 꿈이 드디어 실현됨으로써 대륙붕 개발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백길로 약 58km.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전, 동해 가스전입니다. (1998년) 극적으로 발견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염원 끝에 어렵게 발견한 가스전이라 그랬을까? 가스전에 오르는 일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해 대륙붕 위에 세워진 이 가스전 주변엔 항상 고깃대가 몰려들어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회색 배관으로 지금 올로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보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적으로 또 생산되는 가스가 해전을 타고 저희들 그 해상 플랫폼 쪽으로 유입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자체는 이 수심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대륙붕으로서 한 150m 정도 지금 이제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휘발유의 일종인 초경질유도 일부 나옵니다. 물과 섞어보면 경계면이 뚜렷해 기름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가스전의 규모는 사실 매우 작습니다. 전체 매장량은 500만 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가 석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되는 유전은 매장량이 작아도 100% 우리 소유라 해외 유전 개발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다는 평가입니다. 이 가스전이 그러면 2004년부터 이제 상업 생산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운영될 예정인가요? 예, 저희들 가스 생산은 약 15년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약 2018년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유국의 꿈은 동해 가스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2가스전의 희망을 부풀게 하는 곳. 그곳은 이곳 동해 가스전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예전엔 7광구라고 불렸던 JDG, 즉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스타 다큐멘터리 쌈이라는 스타 다큐멘터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가 제7관 안에서 가스시 수원서기가 됐어. 여기인가요? 언제 때부터 다 1973년도 뭐 다 오래된 기록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이 예. 1970년 당시에 예. 그 국무회의에서 그 대륙붕 7광구에 대해서 선포한 기록입니다. 아, 대륙붕 7광구.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구국 의지와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대륙붕 7개 광구에 대해
영유권을 선포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제7광구. 남한 면적의 80% 크기의 7광구는 지리상 일본에 가까워 일본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저 자원 개발법 시행령을 만들어 딱 시행을 하고 외국 텍사코다 뭐 쉘다 이런 그 외국 석유 탐사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법적 이유를 대봐라.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차관 제공까지 거부하겠다고 나왔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더라도 경제개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건 독도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대륙붕이라는 것은 국가 영토의 그저 바닷속의 연장선상인데 자연의 연장 이거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독도보다 이것이 더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구멍 하나 뚫는데 2, 3개월. 그 비용만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당시 일본과의 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7광구 영유권을 선포한 이유는 3년 전인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의 시일을 요합니다. (1967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는 타이완에서 대한해협에 이르는 동중국해에서 대대적인 자원 탐사를 실시합니다. 미 국립해양연구소의 에머리 박사가 당시 탐사팀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에머리 박사의 탐사 보고서가 보관돼 있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And this is where it is in here. Okay, this report. 서고엔 1960년대 보고서들만 따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This is the copy that you had asked about. Let's put it over here. And this is by Dr. Emery. 동중국해 전반에 걸친 자세한 자원 탐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타이완에서 일본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지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Of course, when the Joint Development Zone was created, it was thought to be substantial, and my sense is that it indeed is substantial. Certainly, a number of people that I've talked to here in Korea, also in Japan, American specialists think so. Compared to other areas in this part of the world, it is. 에머리 보고서 이후에도 동중국해의 가능성에 대한 탐사 보고서는 이어집니다. 2004년 미국 윌슨 국제연구소에서 발행된 이 보고서에선 동중국해 석유 매장량은 약 1,00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단 적지만 천연가스는 오히려 10배가량 더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This East China Sea is definitely another Persian Gulf. The Persian Gulf is primarily a source of oil. So in the East China Sea, gas is the most significant resource.
수천만 년에 걸쳐 아시아 대륙에서 쓸려 내려온 퇴적물들이 동중국해 바다에 쌓여 두꺼운 석유층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96년부터 4개의 해상 유전을 동중국해에서 발견해 운영 중입니다. 모두 7광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중국 측이 매장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상하이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량으로 추정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 남방 330km 지점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제7소구 여기에서는 석유 탐사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지금 이 석유 탐사를 하고 있는 백룡 5호의 그 헬기장에 와 있습니다. 1978년 7광구가 본격적으로 시추될 당시 텔레비전 특집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 가스가 뭐 한참 많이 나왔다고. 예, 가스가 많이 제가 직접 확인도 해보고 이래 해봤는데 그 대신 여기 샘플 치리적 박사께서 이것은 국비로서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급 비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7광구 개발은 한국 단독이 아닌 일본과 공동 개발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추선 역시 일본 해양 탐사회사 소유의 배였습니다. 1970년 한국 정부가 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포하자 일본 정부가 공동 개발을 제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륙분과 일본서 나오는 대륙분과 이렇게 교차지는 지역이 돼서 약간 말썽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국이 서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우리 해석들이 해서 그것이 우리 해역이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대륙분에 속한다. 그런 말썽이 있어서 양국 간에 그동안 오래 절충을 하고 교섭한 결과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양국 정부 간에 대한민국 특정문 당시에 일본과 맺은 협정입니다.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나오는 석유는 양국이 반반씩 똑같이 나누며 7광구라는 이름도 이때부터는 JDG, 즉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륙봉은 한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다. 때문에 한국의 주권을 갖고 있다. 이런 이 입장이니까 우리가 강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고 일본 측에서 상당히 이제 당황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형식이 됐으니까 우선 이니셔티브 우리가 먼저 취했다는 거. 조약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즉 오는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토의 그 연장 그것을 우리가 확보했고 그 공동 개발해가지고 반이익 볼 수 있고 우리 외교에 아주 큰 성과죠. 당시만 해도 석유 탐사 기술이 전혀 없던 우리로선 일본의 자본과 기술까지 등에 업어
머지않아 산유국이 된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나올 걸 알고 있죠. 전부 다 희망에 찼고요. 아,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야, 이거 유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모두들 다 기뻐했고 정말 나올 줄 알고 매우 희망찼습니다. 실제로 JDG에서 7곳의 시추공을 뚫었는데 이 가운데 3곳에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2004년) 여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JDG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 뒤쪽에 매달린 음파 발생기에서 커다란 충격파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이 충격파가 6,000m 땅속까지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앰플리튜드 패턴만 이렇게 보면 얘랑 아마 언뜻 비슷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이 축은 좀 시간입니다.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되면 이동되어 와서 이동되기 그러니까 쉬운 그 사함층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되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치밀한 층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집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공기 엎어놓은 듯한 그 사발 구조로 되는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석유가 있을 만한 지역이군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건 배사 구조입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요런 그 동그란 요 원형 모양을 찾는 게 그러니까 석유 유전을 찾는 거군요. 예, 이 원형 모양이 교과서에 나오는 배사 구조니까요. 따라서 후라이전화 잡아가지고. 당시 한국 측 탐사를 담당했던 석유공사는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배사구조 5개를 발견했습니다. 정부도 당시 JDG 탐사에서 발견된 5개 유망구조의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동해 가스전이 하나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뭐 비교를 한다면 지금 봤을 때는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보다. 네. 자체 내부적으로는 이만큼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1.5억 배를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탐사 자원량이. 이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요성이 아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같은 탐사 결과를 근거로 2006년 우리 정부는 한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공동 시추를 정식 의제로 삼았습니다. 조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공동개발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JDG에 묻혀있는 자원이 당장 시급히 개발을 추진해야 할 만큼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埋蔵量で言えばやや低くなりました。開発確率としても低くなるというその両方のデータの解釈が韓国側がよりポジティブに見ているのに対して日本側がよりそこはネガティブに見ているという同じデータを見ながらもそういう解釈が違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 그렇다면 한국이 모든 비용을 대고 단독 개발하는 것은 어떨지 물었습니다. 韓国はでその JDS に対してはものすごく経済性があるというやっぱり韓国が単独で、ね、これの開発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これは日韓の今のその法的枠組みからすると韓国側企業と日本側企業が共同してやると今の法的枠組みの中ではなかなかそれをすんなりと進める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석유공사는 지난해 JDG 구역을 일본의 참여 없이 단독 시추하겠다고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열린 심사 과정에서 이 계획안은 거부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량 수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일본하고 마찰을 빚을 이유가 있느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해야지. 안만수기공사가 국영기업이지만 먼저 치고 나가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현재 상태론 JDG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저금도 있지 않겠느냐? 일본에도 저희와 같은 그런 수정수교가 하는 게 있는데 그쪽하고 접촉을 하려고 그랬고 그쪽이 그 위에 있는 한국 기관에서 가만히 해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요. 얘기가 되질 않아요. 남한 면적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JDG. 이 넓은 면적에 단 7곳 시추해보고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어떤 한 개의 단일 구조에 대해서 시추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아주 작은 규모라도 3곳 내지 4곳을 뚫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단일 구조에 대해서 3곳이 아니고 전체 JDG 그 수역 전체에 대해서 7곳을 뚫은 거기 때문에 뭐 그는 어떤 하나의 구조를 상업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추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한국이므로 한국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o I think it was South Korea, it was probably wise not to stir up this issue right now. But I think that you can't have a do-nothing policy. In order to move toward the future, it's necessary to bring China into this, and it's necessary to find some way acceptable to China for the Japan and the ROK to begin to explore. 특히 남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Agreement, as you say, is to end in 2028, but because the lead times are so long in the oil business, 8 years, say, roughly 8-9 years often in contract negotiations. So I think we should start thinking about a new agreement that will stabilize the situation. You said this agreement should be drawn up sooner than later. How urgent is this matter? I would say the next couple of years. 약 4개월 전인 지난 5월 12일 유엔에선 중요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 세계 해안국들은 자국의 대륙붕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유엔 산하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76조에서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경우 왜 자국의 영토인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제출해가지고 1년 동안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하고 또 이해관계 국간에 어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 나라의 대륙붕 외척 관계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붕 외척 관계위원회 자체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연안국의 대륙붕 한계를 확정짓는 대단히 구속 있는 그런 국제 기구죠. 유엔에서 문서 제출을 처음 요구한 시점은 10년 전인 1999년. 자국의 대륙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라고 준비 기간을 10년이나 준 것입니다. 문서를 제출한 국가들 목록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제출했고
일본은 지난해 13번째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인 지난 5월 12일 쿠바를 마지막으로 51개국이 문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51개국 목록 가운데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정식 문서가 아닌 프릴리미너리 인포메이션, 즉 예비 정보로 제출한 국가 목록에 그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비 정보란 재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간단하게 말 그대로 예비 단계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예비 정보 문서입니다. 겉 표지를 포함해서 모두 8페이지인데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륙붕 영토가 이 JDG 끝부분까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8페이지짜리 예비정보문서 어디에도 한국의 대륙붕이 왜 여기까지인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 문서가 아닌 약식 예비정보로 내는 이유에 대해선 주변 나라들과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유엔에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예비 정보만 제출한 나라들의 문서는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정식 문서를 제출한 나라들의 문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문서를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일본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를 자세히 분석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중일 간의 대륙붕 권한에 관한 그 법적인 논의가 확정되지 않고 지금 서로 말하자면 분쟁 상태에 있고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기 입장을 갖다가 명확히 해두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처럼 그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거해서 이러한 광역 대륙붕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공인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귀중한 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명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가 문서 제출을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정식 문서가 아닌 약식 예비 문서로만 제출한 이유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외교 관례상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 인터뷰 하시는 게 곤란하시면 그냥 만나서 그러면 설명도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좀 사양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 죄송스러운데 어떤 저희 입장은 또 그런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뵙는 건 좀 사양했으면 하는 게 제 저입니다. 취재팀은 대신 정부가 자문을 구했던 민간 자문위원들 일부를 만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내용은 음성 없이 자막으로만 처리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자문위원은 우리 정부가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문서를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일부러 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외교통상부 내에선 JDG를 이미 가망 없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처음엔 예비 정보를 내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엔 대륙봉 한계위원회 심사위원은 모두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 위원인 박용환 교수. 유엔에서 12년째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 교수는 국제해양법상으로 보면 한국의 상황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로서는 자연연장이 되지만은 일본으로는 자연연장이 없습니다. 76조 법적 대륙봉은 대륙봉이 있고 대륙봉으로 더 나가서 대륙 사면이 있고 그럼 그건 끝이에요. 오키나와 트라프까지의 자연연장에 대한 법적 권한, 76조에 의한 법적 대륙봉의 권한은 인타이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충분하고도 충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라들이 정식 문서 대신 예비 정보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유엔 심사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재정과 과학자와 기술이 부족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예비 정보 문서를 내놓고 언제까지 정식 문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라 이렇게 될 것인데 그 결과를 보니까 개발도상국가는 물론이지만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규탄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죠. 한국도 그럼 그 얘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국은 뭐 어느 나라라고 지칭을 안 했으니까. 이런 사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된 일입니다. 중국해 대륙봉 경계 획정 과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영토적 또 자원적 측면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 5월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고가 됐던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전담 부서나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담당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이 본위원회 우려 섞인 지적이 뭐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존경한 구상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일본은 한국의 8페이지짜리 예비정보 문서에 대해 유엔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가 400캐리 미만의 좁은 해역이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비정보에 대해선 일본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리 정부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반박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협상에서 이 같은 행위는 통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東シナ海における協力につき日中間で政治的合意に至りました。今後さらなる協議を進めまして、東シナ海が平和、協力、友好の海となるだけでなく、日中の重要なエネルギー供給源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JDG 개발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일본과 중국의 정상은 또 다른 대륙붕 공동 개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동중국해에 이미 4개의 유전을 갖고 있던 중국이 JDG 부근에서 또다시 유전 개발을 추진하자 일본이 공동 개발을 제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유나 가스는 땅속에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전을 개발하면 주변 지역 자원을 모두 빨아올릴 수 있다는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为什么日本又开始着急了呢？因为这个春晓啊，游戏井呢已经呢这个打出了这个资源。那么这样的话呢，他担心呢商业化以后会影响到日本的这个利益啊。那么在这种情况下呢，他就想办法呢使中国呢这个接受他的要求。 그런데 중일 공동개발구역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JDG 바로 옆, 직선거리로 860m에 불과합니다. JDG가 경제성 없다던 일본이 바로 옆 지역에선 중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유전이 개발될 경우 당연히 JDG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상 일체화 원칙에 입각해서 동중국해 대륙붕 전체가 하나의 대륙붕이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있는 석유가 롱직 유전으로 빨대처럼 빨래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 대륙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선 일부 권리를 당연히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직 경계가 핵심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동중국해 넓게 삼국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이렇게 취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이에 따라 우리 외교 정책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용한 외교가 더 이상 무대응 외교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토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젠 조용하고 단호하다는 그런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칙적이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